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2025년 2회 전기 공사 산업기사 필기 교과목이죠. 전기 응용에 대해서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보건 해설이 여러분이 학습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SCR 기호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기호가 4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 SCR 기호로 옳은 것은 바로 3번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SCR이라고 하는 것은 단방향 3단자 사이리스터로서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다이오드죠? 다이오드. 그쵸? 자, 근데 다이오드에다가 구조에다가 이렇게 해서 G라고 하는 게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자, 이러한 형태가 바로 SCR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이쪽은 무엇이냐? 애노드, 양극이 연결이 되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전압으로 플러스를 여기다 연결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K라고 쓰고 캐소드라고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되었을 때 순방향 전압이 인가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이렇게 된다면 전류는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흘러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냥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이 게이트에서 신호를 주게 됩니다. 도통 신호를 주는데, 그 도통 신호를 줄 때에는 이 SCR이 최소로 동작할 수 있는 전류, 즉 레칭 전류 이상의 전류가 가해졌을 때 게이트 신호가 가해져서 A 쪽에서 K, 애노드 쪽에서 캐소드 쪽으로 전류가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SCR 기호 중 옳은 것은 물어봤으면 이 3번 그림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상 하중 1000kg, 권상 속도 5m/m의 기중기용 전동기 용량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단, 전동기를 포함한 기중기의 효율은 80%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권상기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을 구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권상기용 전동기의 소요 동력, 소요 출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자, P라고 하는 것은 6.12의 에타 분의 K, W, V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문자가 뜻하는 것을 알아보면 K라고 하는 것은 여유 계수가 되겠고요. W는 하중인데 권상 하중인데 기본 단위가 킬로그램이 아니라 톤이어야 됩니다. 톤.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것은 권상 속도입니다. 이렇게 분모에 6.12가 있는 경우에는 이 권상 속도의 기본 단위가요, 문제에서 주어진 것처럼 m/min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에타라고 하는 것은 기계 효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식을 활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계산해보면 숫자를 대입을 하면 됩니다. 자, 6.12에다가 기중기 효율 80%라고 했으므로 0.8을 곱해주고요. 자, 분자에는 무엇이 들어갑니까? K, 여유 개수라고 했는데, 자, 소요 개수가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1로 간주하고 1이라고 적습니다. 그 다음에 W는 권상 하중인데 단위가 톤이라고 했죠. 문제에서는 킬로그램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1000kg을 톤으로 바꾸면 10톤이 됩니다. 그래서 10이라고 적어주시고, 권상속도 V는 5m/min이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5라고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이 값은 대략 10.21 킬로와트가 나오게 되고요. 문제에서는 약 얼마인지, 약 몇 킬로와트인지를 물어봤으므로 이것과 가장 가까운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분해에 의하여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에 비례하며 그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하는 법칙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법칙의 정의를 주고 주어진 보기에서 그 정의를 고르는 것이 핵심인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주례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례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도체가 있으면 여기에 전류를 흘렸을 때 그 도체에서 열이 발생하는 것을 주례 법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암페어의 법칙은 우리 앙페르 오른나사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주변에 무엇이 생겨요? 자기장이 발생하는 것이 암페어 법칙. 자, 그다음에 톰슨의 법칙. 이것은 동일한 도체, 그러니까 동일한 금속 내에서 전류가 흐르는데
그때 기존에 온도차가 있었다면 전류를 흘렸을 때 한쪽에서는 흡열, 한쪽에서는 발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톰슨의 법칙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패러데이 법칙이 무엇이냐면 우리 전자유도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기적인 측면에서 그런 법칙이 있었다면 전기화학에서도 패러데이 법칙이 있습니다. 문제에서 설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전극에 석출되는 물질의 양이 그 전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에 비례한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1번부터 4번까지 중에서 정답은 4번 패러데이 법칙이 되겠습니다. 전기차용 직류 직권전동기에 보극을 설치하는 이유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보극이라고 한다면 양호한 정류를 얻기 위해서 사용한다라고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전기차용 직류 직권전동기에 보극을 사용하는 이유로는 바로 역회전으로 인한 소손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전동기에서 한해서 역회전에 의한 소손 방지 목적, 이것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비례적분 제어의 단점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비례적분 제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제어 시스템이 있게 되는데요. 그것을 한눈에 알기 쉽게 이렇게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P가 있고 I, D, PI, PD, PID 이렇게 있는데 영어를 외우시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글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기억이 잘 남으실 것입니다. 자, 먼저 P라고 하는 건 비례동작 제어, 그러니까 비례 제어라는 뜻이고요. I는 적분 제어, D는 미분 제어, PI는 비례적분 제어, PD는 비례 미분 제어, PID는 비례 미분 적분 또는 비례 적분 미분 제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온오프 제어라고도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와 결이 다르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이클링을 일으킨다라고 되어 있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기기가 갑자기 꺼졌다 켜졌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사이클링 현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런 제어에선 사이클링 현상이 관찰되진 않지만 이렇게 사이클링을 일으킨다는 온오프 제어에서 관찰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응답의 진동 시간이 길다, 이걸 다른 말로 소극성이 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우리 제어 중에서 소극성이 긴 것은 바로 비례 적분 제어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간헐 현상이 있는데 이거는 사이클링과 결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어떤 느낌이냐면 간헐 현상은 그 오차에 의해서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사이클링은 그냥 수시로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것이라면 간헐 현상은 어떤 오차가 조금이라도 생기게 된다면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간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비례 적분 제어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자, 잔류 편차를 크게 일으킨다. 자, 우리 적분 제어가 들어가면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례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 제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번도 해당이 안 되고요. 정답은 2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체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파장의 범위를 가시광선 파장 범위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러한 가시광선 파장의 범위는 측정 방법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표현되곤 합니다. 물론 이 문제에서는 380에서 760 나노미터의 파장이라고 명시를 해줬지만 어떤 문제에서는 또 380에서 780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700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380에서 한 780 정도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구나 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파장이 제일 짧은 것과 파장이 제일 긴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 가시광선에는 색상이 다 있습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많이 들어보셨죠? 자, 빨간색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적색이잖아요. 그쵸? 자, 적색의 파장이 가장 깁니다. 780 또는 760에 가까워요. 자, 그 다음에 보라색, 자색의 파장이 가장 짧습니다. 그래서 380에 가깝고, 그러면 이것보다 더 짧은 건 자외선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적색보다 더 긴 것은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유도가열과 유전가열의 공통된 특성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되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서는 유도가열과 유전가열의 공통점을 물어봤지만 유도가열의 특징, 유전가열의 특징을 묻는 문제도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알면 안 되고 두 가지를 모두 알고 있어야 이런 변형 문제에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번에 도체만을 가열한다. 자, 우리 도체는 뭐예요?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물체잖아요. 자, 이 도체를 가열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바로 유도가열입니다.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자, 유전가열은 절연체를 가열하는 거예요. 나무, 고무, 합판, 이런 비닐막 접착, 고무 건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유전가열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선택가열이 가능하다. 자, 이것도 이제 유전가열의 특징인데요. 유전가열의 특징에서 선정 주파수에 따라 선택적인 가열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유전가열. 3번 절연체만을 가열한다. 이거는 유전가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자, 유도가열 그리고 유전가열 모두 다 교류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류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정답을 4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동기를 전원에 접속한 상태에서 중력 부하를 하강시킬 때 전동기의 유기기 전력이 전원 전압보다 높아져서 발전기로 동작하고 발생하는 전력을 전원으로 되돌려줌과 동시에 속도를 점차 감속하는 경제적인 제동법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결국에 우리 전동기의 유도전동기의 제동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발전제동을 꼽을 수 있습니다. 발전제동은 발생되는 전력을 외부 저항에서 열로 소비해버리는 그런 제동 방식이 되겠고요. 똑같이 발전기로 동작은 하겠죠. 제동할 때. 자, 그 다음에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발전제동과 유사한데 여기 문제에서도 나타났듯이 발생하는 전력을 전원으로 되돌려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전기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동이 정답이 되겠고 1번에 있는 역상제동이라고 하는 거 또는 역전제동 또는 플러깅제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거는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바꿔서 급속하게 정지시킬 때 유용한 제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전동기가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쪽으로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것을 빠르게 멈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동기를 이렇게 돌리려는 힘을 가해주면 되겠죠. 결국에 이렇게 돌고 있는 전동기에서 역방향 토크를 가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점점점 어떻게 돼요? 멈춰지게 되겠죠. 이런 방식을 우리가 역상제동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와류제동은 와전류를 이용해서 제동하는 방식을 말하게 됩니다. 정답은 2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평균 구면광도 100칸델라에 전구 5개를 지름 10m인 원형인 사무실에 점등할 때 조명률을 0.5, 감광 보상률을 1.5라 하면 사무실의 평균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실내 조명을 설계할 때에는 우리가 자주 봤던 공식을 활용해야 됩니다. 자, 어떤 것이 있어요? FUN은 A, D, 2를 곱한 식을 활용을 하잖아요. 그쵸? 재밌는 에이드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자, FUN에서 F는 전광속, U는 조명률, N은 등기구 수, ADE에서 A는 사무실, 그러니까 빛을 받는 면적, D는 감광 보상률, 그쵸? E는 평균 조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E를 구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E에 대해서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A와 D를 좌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A와 D가 분모로 들어가고 분자에는 FUN이 들어갈 것입니다. 보통 이런 문제에서는 전광속을 문제에서 줍니다. 뭐 1등당 광속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등기구에 광속을 주는 편인데 여기에선 좀 특별하게 평균 구면 광도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광원을 구의 형태로 가정하고 광도를 나타낸 것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광속 F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오메가 곱하기 I로 알고 있죠. 자, 여기서 9기 때문에 오메가, 입체각이라고 하는 것은 4파이가 될 것이고 I를 하는 것이 광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4파이 I니까 분자에다 그대로 써줄게요. 4파이 곱하기 평균 구면 광도 100칸델라. 그래서 100을 써주시고 조명률 0.5, 등기구 개수 5개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모입니다. 분모에는 A와 D인데요. 여기서 지름이 10m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지름이 몇 미터예요? 5m예요. 그리고 원형이라고 했으니까 면적은 파이 R의 제곱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근데 반지름이 5m라고 했으니까 파이의 5의 제곱에 감광보상률 얼마라고 했어요? 1.5라고 했습니다. 1.5를 해주면 자, 이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26.67럭스가 나오게 되고요. 대략적으로 몇 럭스인지를 물어봤으니까 이것과 가장 가까운 3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방전 등의 전압 전류 특성은 부특성이므로 이것을 일정 전압에서 사용하면 전류가 급격하게 증대되어 방전 등을 파괴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방전 등에서 이 전류로 인한 손상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전류가 과하게 흐르면 그거에 따라서 파괴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전류를 일정하게 안정된 상태에서 일정하게 조절해주기 위한 장치가 바로 안정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형광등 있잖아요. 형광등도 어때요? 열어보면 그 내부에 안정기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 안정기가 고장나면 점등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이죠. 여기도 나와 있듯이 고전압 그리고 고전압을 처음에 인가를 해주고 안정된 상태에서 전류를 이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거 3번 안정기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서 게이트에 의한 턴온을 이용하지 않는 소자는?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게이트를 안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런데 1번 다이액 보시면 다이액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해설에서도 나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양방향 전류 제어 소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다이액은 어디에 주로 사용이 되냐면 바로 트라이액, 게이트에 트리거 펄스 신호를 주는데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이액의 구조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친구는 게이트 단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답 1번이 되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게 바로 GTO입니다. GTO는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라는 것의 약자예요. 이 친구는 자기 소호 기능을 갖고 있는 소자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2kW의 전열기를 사용하여 10도씨의 물 10리터를 60도씨로 가열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열기가 용량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물의 온도 변화와 물의 양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가열 시간을 구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우리는 이 공식으로부터 유도가 돼야 됩니다. 자, 먼저 860 PT라고 하는 것은 MC T2-T1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P라고 하는 건 전열기의 용량이 되겠고요. T는 시간, 가열 시간이 되겠죠? M이라고 하는 건 물의 질량. 자,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건 물의 비열. 그 다음에 T2-T1은 온도의 변화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바로 이 소문자 T, 시간에 대해서 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T라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860P를 우변으로 이항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분모에는 860의 P라고 쓸 수가 있고요. 분자에는 M, C, T2-T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단위를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시간의 단위는 아워가 기본 단위입니다. 시간. 그 다음에 P, 용량의 기본 단위는 킬로와트가 기본 단위입니다. 이 공식 자체에서. 자, 그 다음에 M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에서 주어진 단위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요. 물의 양이 킬로그램이라고 되어 있거나 또는 리터로 되어 있으면 둘 중 편한 거 쓰는 겁니다. 물이 여기 10리터로 나와 있으면 10kg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킬로그램, 리터 둘 다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물의 비열은 따로 주어져 있지 않아서 1로 봅니다. 자, 그다음에 T2-T1은 온도의 변화량이니까 도씨가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럼 이것을 이용해서 그대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숫자를 대입하는 거예요. 물의 질량 10리터, 그쵸? 물의 비열 1. 온도의 변화량 60도씨인가요? 그쵸. 60도씨에서 10도씨 뺀 거. 그냥 50이라고 쓰셔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모에는 860에 곱하기 2kW, 킬로와트로 해주셔야 되고. 자, 이것을 계산하면 그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요. 0.29 아워가 나와요. 0.29 아워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는 시간이잖아요. 우리 1시간을 분으로 표현하면 몇 분이에요? 60분이죠. 그렇죠? 시간에서 분으로 바뀌었어요. 결국에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로 바뀌었단 말이죠. 시간, 분. 그렇죠? 그럼 숫자는 어떻게 됐어요? 1에서 60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단위가 큰 거에서 작은 것으로 바뀌려면 앞에 있는 개수는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걸 시간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곱하기, 그렇죠. 60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0.29에 60을 곱하면 17.4분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전기철도의 교류 급전 방식 중 AT 급전 방식은 어떤 변압기를 사용하여 급전하는 방식을 말하는가? 자, 우리 전기철도의 급전 방식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AT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는 BT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AT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오토 트랜스포머의 약자로서 단권 변압기를 사용해서 급전을 하는 방식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변압기를 병렬로 설치해서 변압기의 중성점을 레일에 접속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중성점을 접속하니까 그에 따라서 전압 변동이라든지 불평형이 적기 때문에 통신선에 대한 유도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BT를 말씀드렸는데 BT는 부스터 트랜스포머라고 해서 흡상 변압기입니다. 그러니까 부급전선에 전류를 끌어올리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전류를 끌어올린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와닿지 않는 문장이지만 어쨌든 흡상 변압기도 핵심이 무엇이냐면 통신선의 유도 장애를 경감시킬 수 있는 급전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스코트 변압기라고 되어 있는데 스코트 변압기는 전압의 불평형을 경감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급전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을 골라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용접 방식 중 저항 용접에 속하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용접을 할 때 저항을 이용하라는 뜻인데, 자, 2번 볼게요. 금속 아크 용접이 되어 있습니다. 아크를 이용한 거예요. 이건 저항 용접의 예시가 아니고요. 가스 용접 보겠습니다. 가스 용접 어때요? 문장 자체에서 가스를 이용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단접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의 용접으로 이음부를 전부 다 용접하는 것을 단접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저항 용접의 예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항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류가 있냐면 맞대기 용접과 겹치기 용접이라는 것으로 나누어져요. 자, 여기서 맞대기 용접은 두 가지로 또 나눠지는데요. 업셋 용접이 있고 플래시 용접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플래시 용접을 다른 말로 불꽃 용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플래시 용접으로 나올 때도 있지만 불꽃 용접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동일한 것을 나타내니까 아, 플래시를 보면 불꽃이구나, 불꽃을 보면 플래시구나 라는 것을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겹치기 용접입니다. 겹쳐서 용접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는 점 용접, 스폿 용접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요? 스폿, 스폿. 그 다음에 프로젝션은 돌기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단어가 계속 혼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심 용접, 이거는 이음매 용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셋, 불꽃 플래시, 점 스폿, 프로젝션 돌기, 심 이음매 이렇게는 꼭 매칭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항 용접에 속하는 건 뭐예요? 바로 프로젝션 용접, 돌기 용접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반사율 로, 투과율 타우, 흡수율 델타일 때 이들의 관계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문제도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떠한 유리가 이렇게 있다라고 해볼게요. 이런 유리가 있는데요. 유리에 손전등으로 빛을 비춥니다. 그러면 이렇게 광속이 입사가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이 유리에는 그냥 투과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냥 반사해버리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입사되는 광속에서 반사되는 것, 이 얼만큼 반사할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반사율 로우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사 안 할 거야, 나는 투과할 거야 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투과시켜버리는 이 친구, 투과율을 우리가 타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반사도 아니고 투과도 아닌 그냥 흡수시켜버리는 그 친구를 흡수율 델타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이 입사하는 광속 대비 결과적으로 반사, 투과, 흡수를 다 고려하면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입사한 광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보존이 되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이것을 모두 더하면 100%가 되어서 그것을 1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방향의 광도가 균일하게 360 칸델라인 점광원이 지름 3m의 원형 탁자로부터 2m 높이에서 점등되고 있다. 이때 최소 수평 조도는 약 몇 럭스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실기시험에서도 출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점광원이 있어요. 모든 방향의 광도가 균일하게 얼마라는 겁니까? 360 칸델라의 광도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자, 일단 광도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것이 이 점광원이 어느 높이에 있어요? 어떤 높이? 이렇게 수직으로 내렸을 때 여기에 원형 탁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원형 탁자의
중심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몇 미터가 됩니까? 3m. 지름 3m니까 1.5m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1.5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이때 높이는 2m라고 했으니까 2라고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최소 수평 조도를 물어봤어요. 자, 최소 수평 조도는 어떻습니까? 빛이 여기 있으면 바로 아래가 최대 수평 조도가 되고요. 여기 탁자 끝부분 있잖아요. 가장자리. 이 부분이 최소 수평 조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을 그어줘야 돼요. 자, 이렇게 선을 그어줬을 때, 자, 이 광원과 이 빗변이 이루는 각도, 자, 여기를 세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수직으로 내렸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직각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 빗변의 길이는 무엇이 됩니까? 여기는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최소 수평 조도, 이 부분의 수평 조도니까 결국에 수평면 조도가 되죠. 자, 수평면 조도는 r제곱분의 i의 코사인 세타로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i는 광도 360이라고 주어졌고 떨어진 거리는 이 r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의 제곱이면 어떻게 돼요? 이 루트가 사라지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2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라고 했는데, 자, 코사인 세타를 이것분의 이거라고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직각이 여기에요. 직각이 여기면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이잖아요. 세타가 여기니까요. 그쵸? 그래서 이것분의 이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써볼게요. 자,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1.5의 제곱의 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46.08 럭스가 나오게 되고요. 따라서 정답은 가장 가까운 4번 46 럭스라고 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금속의 표면 담금질에 적합한 가열 방식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에 직접 아크 가열부터 4번에 간접 저항 가열까지 여러 가열 방식이 주어져 있는데요. 자, 우리 금속의 표면 담금질에 적합한 가열 방식은 바로 유도 가열이 되겠습니다. 유도 가열은 와전류, 히스테리시스 손실을 이용하고 전자유도 법칙, 전자유도 현상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체를 가열할 수 있고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것이죠. 금속의 표면 가열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표면 담금질이라든지 표면 처리, 이것을 통해 국부적인 가열도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고요. 단결정 제조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선을 그었잖아요. 유전 가열은 도체가 아니라 유전체 또는 절연체를 가열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가열하냐면 이렇게 고주파 전압을 인가해줬을 때 내부에서 유전체 손이 생기게 됩니다. 그 유전체 손을 이용해서 가열을 해주는 것이 유전 가열이라는 거예요. 유전 가열의 대표적인 예도 많이 물어봅니다. 목재 접착, 목재 건조, 비닐막 접착, 고무 가황 등 여러 곳에 사용이 됩니다. 플라스틱 성형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전 가열과 유도 가열은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회전체의 축세 효과가 GD의 제곱일 때 이 회전체에서 갖는 에너지는 단 오메가는 회전 각속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문제에서 주어진 축세 효과, 다른 말로 플라이휠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플라이휠 효과가 GD의 제곱일 때 축적되는 에너지를 구할 때에는 어떻게 구하냐면요, 우리 운동 에너지 공식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회전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운동 에너지 공식을 먼저 적어볼게요. 2분의 1의 mv 제곱입니다. 자, 그런데 오메가는 회전 각속도라고 했어요. 자, 우리 회전 운동에서 v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2분의 1 m까지는 써주시고 v 대신에 r 오메가, r은 이제 회전 반경, 반지름이 되는 것이죠. 반지름과 각속도를 곱하면 그것이 곧 속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v는 r 오메가가 되는 것이죠. 이거에 제곱을 써줄 수가 있겠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리 m이라고 하는 것, 회전체에선 회전축의 질량이라고 표현을 하면, 자, 2분의 1에 g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r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r이라고 하는 건 반지름이에요. 만약에 회전자의 지름, 그러니까 회전체의 지름을, 직경을 d, 대문자 d라고 한다면 이것을 절반으로 나누면 뭐가 돼요? 그렇죠. 반지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r은 2분의 d를
여기 아래다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잘 보세요. 2분의 D에 오메가의 제곱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뭔가 이제 식이 1번부터 4번까지 보기의 형태와 유사하게 나오고 있어요. 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것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2분의 1 G까지 써줍니다. 2분의 G라고 쓸까요? 그쵸? 2분의 G. 여기는 2분의 D 오메가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면 어떻게 돼요? 4분의, 그렇죠. D의 제곱,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자, 이것을 다 정리하면 8분의 1의 GD의 제곱에 오메가의 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이 GD의 제곱은 플라이휠 효과가 되는 것이고 오메가는 회전 각속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같은 형태인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중 표준전지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표준전지 구성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만 물어봤지만 실제로 1번부터 4번까지 보기를 봤을 때 이 표준전지는 바로 카드뮴 표준전지를 의도한 것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드뮴 표준전지의 구성을 살펴보면 양극의 HG라고 해서 수은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음극의 카드뮴, CD, 카드뮴을 사용을 하는 것이에요. 양극엔 수은, 음극엔 카드뮴. 그 사이에 무엇을 넣는다고요? 황산 카드뮴. S4가 황산입니다. 그리고 CD가 카드뮴이에요. 그래서 황산 카드뮴 수용액 및 황산수은을 사용한 전지예요. 여기 보시면 HgSO4예요. 그런데 2번 보기를 보시면 H2SO4예요. 이거는 황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황산, 여기도 황산이지만 어쨌든 H2SO4도 황산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건 황산수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2SO4가 아니라 HgSO4가 와야지 정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일단 틀린 것은 몇 번이에요? 그러면 2번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 제어 분류에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결과적으로 제어량에 의한 분류라는 건 뭐예요? 제어량을 무엇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제어 방식을 나누겠다라는 뜻이죠. 자, 그것을 한눈에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목표값에 따른 분류고요. 하나는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라는 것은 제어량의 성질에 의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제어량의 성질에서 서보 기구, 이걸 추종 제어의 예시라고 보는데, 자, 서보 기구라고 하는 건 보통 이제 로봇 팔을 제어하는 거, 위치, 각도, 속도 이런 제어량으로 삼는 것을 서보 기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프로세스 제어, 이거는 공정 제어에 보통 사용이 됩니다. 온도, 압력, 유량 등을 제어하는 공정 제어에 사용이 되고요. 자동 조정 기구 제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어기의 이득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제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어량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4번 자력 제어가 되겠습니다.